저녁 9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하버드 역사학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를 모릅니다. 교수의 발언을 두고 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전한 한국인도 몰랐던 한국의 힘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미국을 분열시킨 조지아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에던 말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귀 방송사로부터 섭외 연락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평생을 역사학,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연구한 학자인데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하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사회학이나 이민법을 다루는 교수가 아닌 저를 단독으로 섭외했다는 점도 의외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 자료들과 비교 분석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관점보다도 바로 역사학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사 공부라고 하시면? 조지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는 2025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100년 전 미국이 아시아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위해 제정했던 배타이민법의 유령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1924년 존슨 리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치밀한 차별 장치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국가별 할당제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1890년 미국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각 나라별로 2%씩만 이민자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1890년은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유럽 출신들이 미국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입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동유럽 유대인들은 그 이후인 1900년대에 들어서 대거 이주했거든요. 결국 1890년 기준으로 하면 북유럽계는 엄청난 할당량을 받고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은 턱없이 적은 할당량만 받게 되는 거죠. 원하는 이민자만 받고 나머지는 사실상 차단하려는 매우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시아인 전면 입국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당시 미국 법으로는 아시아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한 방에 차단해버린 거예요. 40년간 지속된 이 악법은 수많은 아시아계 가족들을 갈라놓았고 미국을 고립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1965년에서야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죠. 그렇다면 이번 조지아 사태를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백악관은 100년 전 성공했던 낡은 각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이번 각본의 상대역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과도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교수님, 방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인의 역사를 공부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손실 역시 과거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조지아를 보십시오. 삼성과 현대가 약속했던 150조 원 규모의 투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22개의 공장 건설이 멈춰섰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조지아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정치인들의 오만한 결정 하나로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국제적 신뢰도 추락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를 연기했고 일본 기업들도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따로 있어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거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1924년 배타이밍법 당시에는 미국이 큰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상대했던 아시아 이민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거든요. 고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힘없는 개인들이었죠. 중국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어요. 일본은 아직 메이지 유신 초기로 근대화가 시작 단계였죠.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들은 저항할 힘도 보복할 능력도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들이 폭행당하고 차이나타운이 불타도 본국 정부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쫓겨나거나 숨어 살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이 건드린 상대는 더 이상 힘없는 개인이 아니에요. 진행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번에 조지아에 있던 한국인들 뒤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삼성, 현대, LG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든든한 배경으로 버티고 있어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고 기업들은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기 삼아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건 100년 전 힘없던 이민자 개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응이에요. 미국은 그들을 20세기 초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민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잘 훈련된 군대와도 같은 강력한 조직을 건드린 셈이죠. 이것이 백악관의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판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심각한 실수였어요. 바로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교수님,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특성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DNA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도를 보십시오.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반도 국가예요. 그들은 수천 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평범한 나라였다면 벌써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발현되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자발적인 단결력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수십 년간 역사를 연구하며 눈물 나는 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를 봐왔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던 폴란드, 학살의 상처가 담긴 아르메니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던 아일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를 눈물 찢게 하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담겨 있죠.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16세기 말입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전쟁이에요. 20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의 정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어요. 선조 임금은 수도를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했죠.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곽재우라는 선비가 경상도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 학자, 심지어 승려들까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명령도 보급도 없었어요. 오직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겁니다. 조헌, 김면, 정문부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일본군을 괴롭혔죠.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정면 승부는 피하고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농민이었다가 밤에는 의병이 되어 적을 공격했죠. 일본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자발적인 저항군이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정규군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한 거죠. 더 놀라운 건 30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한제국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빚을 강요했을 때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결혼반지와 금비녀를 팔아 나라 빚을 갚자고 나섰어요. 심지어 기생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단 몇 달 만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19년 3.1 운동입니다. 특정 지도부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학생, 상인, 노동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전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폭력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월 1일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당시의 통신 수준을 감안할 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한반도 최남단의 시골 장터에까지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발적이고도 끈질긴 저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입니다. 평소에는 흩어져 있다가도 국가적 위기나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무섭게 하나로 뭉치는 힘. 미국은 바로 이 수천 년간 각인된 생존 본능을 건드린 것입니다. 교수님, 임진왜란의 의병이나 3.1 운동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DNA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DNA는 가장 현대적인 사건, 그리고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IMF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정부의 강요나 법적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와 아기 돌반지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가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어요. 은행 앞에는 금을 기부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생 아껴둔 금가락지를 내놓았고 신혼부부들은 결혼반지를 벗어서 기부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달려왔죠. 특히 감동적인 건 재미교포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까지 조국을 돕겠다며 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2세, 3세들까지 동참했죠. 단 몇 주 만에 전국에서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규모였어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DNA는 거창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 곳곳에도 녹아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먼저 한국 음식 김치를 만드는 김장 문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겨울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수백 포기의 배추를 다루는 고된 노동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대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공동체가 개인의 생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의뢰인 셈이죠. 보통 겨울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며칠간 김치를 담가요. 할머니는 양념을 맡고
어머니는 절인 배추를 준비하고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아이들까지 작은 일을 도맡습니다. 심지어 이웃까지 와서 도와주죠. 경조사 문화는 더욱 독특해요. 우린 결혼식에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현금 봉투를 들고 갑니다. 축의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새로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공동체가 함께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장례식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조문을 하고 돌아가지만 한국에서는 친구와 동료들이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상주 대신 손님을 맞고 음식을 준비한다죠. 내 일처럼 도와주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미국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런 민족을 상대로 20세기식 강압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굴복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교수님, 김장이나 금모으기 같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조지아 사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오판한 핵심이거든요. 백악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힘의 논리로 접근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대응 방식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DNA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먼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시죠.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두 국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보통의 나라라면 동맹 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조용한 해결을 시도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동맹인 일본처럼 말이죠. 일본은 자국 내 쌀 농가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결국 미국산 쌀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 2차관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외교적 항의는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였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경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외 국민 보호를 지시했어요. 평소 신중한 외교 스타일을 보이던 한국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우리 미국의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윤 추구입니다. 낮은 세율을 찾아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하고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국에 대한 세금도 회피하죠. 애플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업에게 자국민의 반응이나 국가적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명분으로 미국에 건설 중이던 22개의 공장을 모두 멈춰 세웠어요. 특히 15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 또한 모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은 조지아에 건설 중이던 공장 공사를 즉시 중단했어요. 자동차 기업은 남부 지역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배터리 기업도 중소부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투입된 건설 비용만 수십조 원이었거든요.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미국 현지 직원들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정중히 사과했어요. 자신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들은 단기적인 이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적 자존심과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정부와 기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 대응했어요. 이것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넘기는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으로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가격한 것입니다. 교수님,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분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며 목격한 가장 경이롭고 또 무서운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악관의 계산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백악관은 바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렸을 겁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시키고 내쫓는다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것이고, 그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술을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겠죠. 더 교묘한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만약 기업이 미국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등의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자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혼란이 일어나겠죠. 결국 이는 한국 사회를 미국에게 더욱 의존시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분열된 한국이 결국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계산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어야 한다고 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는 사회의 본질인 이견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고대 로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귀족 파트리키와 권리를 요구하는 평민 플레부스가 200년간 싸웠어요. 16세기 조선은 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급진적인 동인과 온건한 서인으로 나뉘어 수백 년간 대립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급진 좌파 자코벤과 온건 우파 지롱드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어요.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연방주의를 외친 북부와 분리주의를 택한 남부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한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견과 대립은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이자 민주사회의 숙명이에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 또한 격렬한 이견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워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를 적대시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갈등을 빚고 수도권과 지방이 반목하죠. 평상시 한국 사회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때를 보세요.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반대편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맞서 시위를 벌였죠. 사회가 둘로 쪼개져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이 분열을 노렸을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자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 계산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박이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이견과 대립을 멈추고 하나의 거대한 심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념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같이 미국의 비인도적인 조치를 맹비난했어요. 자신들의 동포가 낯선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변기 앞에서 식사하는 굴욕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했습니다. 평소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모든 언론사들은 이번만큼은 똑같은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아낌없는 환호와 지지를 보냈어요. 평소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이 갈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악관은 바로 이 힘을 세상 그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나로 뭉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 기업들의 주가는 사건 직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직전 확인해 보니
주가는 사태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되었더군요.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불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모두 사들인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사태가 발생한 9월 4일을 기점으로 현대차 주식은 외국인들이 이틀간 약 8,500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매도를 보이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폭이 가장 컸던 9월 5일과 8일에 각각 3,880억 원, 5,12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외국인은 첫 이틀간 7,2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40만 원 선 아래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은 9월 8일 하루에만 5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를 방어하고 반등의 키트를 마련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애국 매순이 민족주가 방어전이니 하는 말들이 난무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행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메시지였어요. 돈을 벌려고 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샀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 우리 기업이 망하는 걸 외국인들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자진 출국 결정 과정에서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에게 직접 잔류를 권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 노동자가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을 제안했어요. 이 때문에 예정되었던 귀국 일정이 갑작스럽게 하루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미국에 사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 출국을 선택했어요. 총 317명 중 316명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준 조국과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 나라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기술자는 고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절대 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기업은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 손실을 감수했으며, 국민은 자신의 돈으로 조국을 지켰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조국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이 힘을, 세상 그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돈을 걸고 자국의 기업을 구하는 국민이라니.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를 겪은 지금 우리 미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치 미국의 미래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위대한 미국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인들을 20세기 초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왔던 힘없고 가난한 이민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치명적이고 오만한 역사적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심장이 되어야 했던 조지아의 공장은 텅 빈 유령이 되었고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동맹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으며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극심한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분노, 그리고 동맹국들로부터 돌아선 싸늘한 시선.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과의 전부입니다. 저는 잠시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층 더 진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운 반도체 기술이나 전기차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기술인이 아닌 평생을 과거의 기록과 씨름해온 역사학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연구하며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정신과 그 위기를 결국 기회로 바꾸어내는 지혜로운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되돌려야 해요.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나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백악관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 달려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위대한 미국이라는 말은 머지않아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낡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을 하며 미국이 기술력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확신했어요.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진행자는 감정이 폭받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에덤말로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 놀라운 힘말입니다. 임진왜란의 의병부터 IMF 때의 금 모으기까지, 그리고 이번 조지아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정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저력. 그것은 바로 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우리가 물려받은 DNA에 대한 자부심이 새삼 솟아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